정권은요, 국민 예산으로 돈 풀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력이 약한 서민이나 빈곤층에 돈을 풀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국가주도로 그 돈이 바닥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역사의 처음으로 밑에서부터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를 위로 살려가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낙수효과, 재벌이 살아야,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라는 효과에 거짓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갖다가 늘려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 상황이 실험을 할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실험을 할 만큼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지난해 한국 경제 GDP 규모는 11위라고 나왔는데요. 1인당 소득은 48위. 그러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자, 한국이 국민 총생산에서는 세계 10위이다. 그런데 그걸 일로 국민 숫자로 나누다 보면 1인당은 48등이다. 48등이면 뭐 크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잘 산다고 가끔씩 몇 군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레이시아 가보십시오. 말레이시아 사람이 잘 사는가, 한국 사람이 잘 사는가? 집값 걱정 별로 없지, 먹을 것 싸지. 그런 데가 저는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게 뭔 의미입니까? 수치상으로 아무리 많이 놓으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처럼 살고 있잖아요. 자, 오늘 갑자기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한국 경제의 경고등이 이렇게 켜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어제 이재용 구행이 나와 놓으니까 혹시라도 회장님 될 분이 어찌 될까봐 또 경제가 어렵다고 강조하려고 타이밍을 맞췄다 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요,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재정위기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노버트 실러 이 교수는, 예일대학 교수죠. 인간의 심리를 경제학에 적용시켜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났을 때 실제로 소비가 줄어든 부분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실러 이런 비율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현재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극히 낮은데 다가 주가 수익 비율이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미국의 시가총액이 대규모로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가격 거품이 엄청나게 기어서 어느 순간에 이 거품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안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거다.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면 붕괴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기어 있어서 폭발해 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번 했죠. 자, 지금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 1929년 대공황처럼 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다면서 현재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저 역시요, 세계 경제가 이 성장과 고용이 서로 불일치되기 시작하면서 투기로 이렇게 흐르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위기의 본질을 해결할 능력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는 작년 말에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나치가 득세하던 1937년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고 37년에 이르면서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각국이 자기 나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걸어닫고, 이러면서 후발 한마디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견디지 못해서 내부에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독일에서도 등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데는 파시스트 군국주의가 집권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부분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됐다는 건데요. 결국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8년 후인 37년에 세계 경제가 더 나빠져서 전쟁으로 곧바로 돌입이 됐고, 6천만 명이 희생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세계 경제가 회복되었는데, 2차 대전이 미국의 대공황,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게 했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극복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세계 경제가 복구된 시점에도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의 참화는 여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들은 잘 나가기 시작했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수십 년이 걸렸죠. 회복되기까지. 자, 지금 이 세계 경제 상황이 그때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37년도와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결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를 들었는데요. IMF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경제를 1인당 GDP를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52%, 러시아는 46%가 늘었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0.2%, 러시아는 1.3%가 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절망감이 우크라이나의 분리 세력을 자극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심화된 각국의 절망감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러는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부터 장기 정체론이라는 용어가 경제학에 있었다. 이게 뭔가 하면 세계 경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간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는 서기 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체 상태였는데 18세기 후반에 들면서 산업혁명 때부터 한 200년가량만 급성장을 하고 지금은 다시 장기 정체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 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는 뉴노멀이다. 새로운 기준, 즉 저성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뉴노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제는 보다 쉽게 장기 정체 저성장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실러 교수는 1930년대 말에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들이 득세했던 이유가 당시에 과소소비론이 지배하던 경제 상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소비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남으로써 투자는 줄고 이 때문에 성장도 위축되는,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러는 장기 정체와 과소소비, 즉 너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적 분노와 불관용 그리고 폭력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면서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세계 지금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요, 한국을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매출이 어떻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소매업이나 이런 부분에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큰 상가 있는 동네에 가도요, 빈집들, 즉 임대가 안 되어서 이 빈 가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러 교수는 2005년에 미국의 부동산이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예측을 한 이런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그의 이름을 딴 로버트 실러 부동산 가격 지수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 하자마자 3년 뒤에 미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됐죠. 자, 그래서 그 당시와 비슷하게 지금 거품이 꺼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 전으로 해서 시장에 폭락이 예상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작년 초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 물결에 잘 올라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추격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일자리는 한국이 경제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수록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다시 위축하는 모양새가 점점 늘어날 거고요.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 지금 넘쳐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지금 인상시키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도 이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지금 EU에서의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남유럽의 지금 경제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 문재인 정권이 파리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이 부동산 시장이요, 제가 볼 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거고, 그것은 가계부채에서 그 시발점이 생길 거라고 보고, 정치는 지금 뜻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면서 경제는 거의 손을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성장은 이 실물 경제의 성장에 비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물 경제는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가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이 올랐다면 이것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11년째 10위권 밖에 GDP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매력 48위도 1인당, 이것도 몇 년째 이 모양입니다. 점점점 슬슬 뒷걸음 쳐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가요, 어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달에 광공업 생산이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지금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도 1년 전보다 7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개선 추세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반도체 빼고는 잘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회복될 것처럼 바람을 잡았지만 이건 정권 초예요. 바람잡이에 불과한 거고 여전히 경제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위축시킬 만한 일들은 정권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지금 187조의 재원을 가지고 제2노믹스를 실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회복이나 세수정대 일자리 증가로 선순환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런 부분 대신에 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압박이 경제를 다운시킬 거냐, 그런 부분이 지금 갈림길입니다. 저는 보수 언론들이 흔히 겁줄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 공정거래를 강화해서는 안 되고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를 뿌려야 그 돈이 얼마에 고용을 낳고 얼마에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쪽으로 갖고 가게 할 수 있느냐. 진짜 178조 가지고 되는 거냐? 그럼 그 178조가 오리지널 새로운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런저런 걸 끌고 모아서 178조라고 쇼를 하는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지극히 의문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국내 생산 GDP의 변동성 분석을 했는데 OECD 회원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기업들의 지금 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제 불안이 대선 직전인 4월달과 마찬가지로 지금 8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은 한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밖에 없고 나머지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즉 그 부분 산업이 잘 되면 고용에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는 자동차, 조선 등이 다 사면 초과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GM이 한국에서 약속한 15년인가가 끝나서 사실상 철수하지 않겠나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던 GM이 문을 닫고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GM차가 너무 안 팔리고 있죠. 기아차도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죠. 조선의 위기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무슨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규제는 아니다 이래가 다 풀어주든지 무슨 창조 경제를 해서 하든지 부동산 가격을 올리든지 경제가 살면 되는데 그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꼼짝도 안 하고 점점 더 나빠져 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밑에서 돈 뿌려서 위로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밑에서 돈 뿌려서 위로 올리려면 얼마를 뿌려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정말 178조면 되는 거냐? 안 그러면 1780조를 뿌려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를 수치적으로라도 그 일일 상황판 한다며요. 그 요즘 쑥 들어가서 본 적이 없는데요. 178조를 뿌려서 그 178조가 얼마를 더 고용시켜서 그 고용된 사람들의 늘어난 소득이 얼마고 그러면 그것이 쓰는 게 또 소비를 얼마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매출이 얼마 올라가서 기업이 얼마 더 고용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늘리는가. 이 부분을요. 알기 쉽게 한번 이 정책을 입안했다라는 제2노믹스 책임자들이 설명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밑에 돈 뿌리면 쓸 거 없던 사람들이 몇십만 원 늘어나면 그거 다 써제끼면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요 큰 오산인 겁니다. 그렇게 쉽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전 세계가 전부 소득주도 성장하게 최저임금 올리고 돈만 풀면 경제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해요? 그래서 저도 틀렸다고는 말 못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누구도 안 한 짓을 가지고 제가 그거 하면 100% 안 된다 말을 하면 나쁜 놈이죠.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끝났을 때 경제가 살 건가를 대답해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부동산을 석 달 동안은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서 후닥닥 난리를 친 이유는 뭔지도 좀 설명해봐라는 거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되고 나서 큰소리 치고 하더니만 지가 재벌사 사장들 만나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 A반 B반 나눠서 재벌 회장들 불러서 맥주 칵테일 파티 하더니만, 그래 제가 묻습니다. 사회적 기업 늘리라고 SK 최태원 칭찬하고 다 좋은데요, 과연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이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사회적 기업이 이게 긴 흐름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에서 어디에다가 칼을 탁 갖다 대야, 어디에다가 주사를 제대로 놔야 경제가 살아날 건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철학이 있냐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관료가 뉴스 브리핑에 나온다면요, 환영을 하고요, 저하고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제 같은 이런 초보자들 지식을 이길 정도로 이 자신을 갖는 경제 관료라면요, 제발 좀 나와주길 바라고요.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게 해갖고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왜 막판에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정권이 문을 닫았겠습니까? 패족이 되었겠습니까? 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분도 뭐 좀 시원찮은 분인데 그렇게 표가 쏠렸겠어요? 노무현 정권이 말만 이랬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준비된 정권이라면서 내놓은 경제 정책이, 저는 보수 기득권의 시각이 아니라 개혁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요, 남북 대화 티켓, 그 다음에 각 분야의 비비기, 망신주기 이런 데 더 몰두하면서 정작 경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게 더 큰 우려 같습니다.